일본의 독도 야욕이 노골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말로만 떠들고 내실 있는 준비를 소홀히 해온 사이에 일본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승준 PD가 긴급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TV에 출연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또 멀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 가까운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불과 3개월 후 권철현 주일 대사가 소환됐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신뢰는 없었구나. 우리가 믿었던 것은 신뢰가 아니었구나. 우리 대통령께서나 우리가 받는 충격도 몹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일본.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명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도쿄의 사립교직원 조합을 찾았습니다. 독도를 북방 영토와 같은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해설서.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 一般的にこれに基づいて教科書が作られますから、だから記述され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おそらく全て今14社ある社会科の教科書が全部記述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図でもって文部科学省はこういうものを作った、解説書を作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 역사적 배경 없이 일본 영토로만 교육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教科書に書かれるってことはやっぱり大きな問題だと思います。それはだから一つは教科書に書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どっかの試験で出されるっていうことだってあるから子どもたちは覚えますよね、当然ね。でそういう点でのやっぱり変化っていうのはあると思います。 새 해설서는 당초 2012년에 적용하게 돼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그 적용 시기를 당장 내년으로 앞당길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뤄지게 될까? ですから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ですね。だから日本の教員も、ほとんど知らないと言って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で歴史的な経過がわからない中で、地理とか公民とかその現在の問題を扱う分野の教科書に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から、ますます歴史的経過がわからないままに結論だけがそこで言われてしまうと。だからそうするとこれはそれこそこの辺の教科書に書いてあるようにこれは固有の領土だっていうことを教え込む以外に方法がない。 뒤통수를 맞았다는 한국. 하지만 일본 언론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解説書はその拘束力がないものですから、3月の指導要領には入れ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その今回の解説書には、日本政府の従来の立場を書いた。でそのしかもわざわざその解説書の表記の中に日本と韓国の間に竹島について見解の主張の相違があります。そのことにも触れると書いてあるですから、この辺は私は日本政府としての韓国への配慮と見て差し支えないと思っています。オタクがどういうふうに国民に教育を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日本がけしからんと言ってね、大騒ぎしたことは一度もないでしょう。で同じように、日本は日本の立場があるから、竹島についてこういうことですよということを教えることについては日本の教育の主権ですよね。それはね。 미국에서도 독도 문제는 교민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뉴욕 교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라! 그리 저희도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의 생리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우리가 이제
아까 부에도 외쳤듯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는 교과서 때문만이 아닙니다. 최근 또 다른 독도 도발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미국 전체의 공공민간 도서관과 연구소에 주제어 분류 기준을 제공하는 미 의회 도서관. 독도 관련 주제어가 한국의 섬들에서 일본 섬들로 독도 대신 리앙쿠르락스로 변경될 뻔했습니다. 이 움직임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사서로 있는 김하나 씨. 일단 독도를 리앙쿠르락스라고 변경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독도는 모르고 리앙쿠르락스라고만 알게 되고 그것이 일본에 있는 섬 하나라고만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 토론토 총영사관에 팩스를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어이없는 답만 들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경유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해주시길 바랍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외교력에서 아마 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에서 그 전에 올바른 조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답답했지요. 실망도 많이 하고요. 미 의회 도서관 주제어 변경이 발단이 된 것은 미국 지리원 표기. 이미 오래전 독도에서 일본에 있는 리앙쿠르락스로 바뀌었습니다. There are lots of places that have more than one name because one country calls it one thing and another country calls it another. 우리 외교부에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제 질문은요, 도서관이 아니라 국립지리원. 지리원?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리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따로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앙쿠르락스 표기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05년 22,000개였던 것이 이번 달엔 41,000여 개가 됐습니다. 미국 하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한인 유권자 센터.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만 보더라도 이런 독도 문제 이걸 가지고 일본 측으로다가 이해를 하도록 만드느라고 이 저펜 소사이어티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무시하고 방치하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펴고 있는 동안에 일본은 아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국제사회에 그 왜곡된 주장을 실질적인 것처럼 홍보를 철저히 해버렸습니다. 과거사를 묻지 않는 실용외교 입장을 밝힌 이명박 대통령. 대놓고 맨날 사과라는 소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용어는 없지만은 일본의 경제 협력은 실질적으로 더 강화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그냥 독도에 대해서도 그냥 망원 수준으로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래 제한적인 한일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면 독도 문제는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이라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러한 나라이거든요. しかも今回のこの竹島の問題はそう実用主義だけで行くにはちょっと難しい歴史とか理念とか感情の問題が絡んでる問題ですから 교과서 왜곡을 주대해온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1997년 활동을 시작. 결국 그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私たちは領土問題っていうのはね、妥協ってのは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あなた方の国でも、妥協するつもりはないという考えでしょ。それで日本もですね、妥協っていうのはあまり意味ないんですよ。で、じゃあどうするか、どうやって解決する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ね。じゃあその戦争をやって解決しますかってことにならないでしょうね。で、そうすると
どういう解決があるかといえば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して解決するという方法しか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ね。지난 2월 한글, 영어, 1어로 제작, 배포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 신빙성은 있는 것일까? 독도 전문가 나이토 세이치 교수를 만났습니다. 内容的にはね、非常にレベルの低いものですね。で、これが政府の公式見解であると情けないと言ってもいいだろうと思いますね。 세이치 교수는 10가지 포인트의 논리적 허점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몇 항목만 봐도 억지스러운 주장임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항목만 해도 과거 나가구보 세키스의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로 취급해 채색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 역시 자국 영토면 도의 면허는 필요도 없을 뿐더러 1618년은 공식 문서에 나오지도 않은 해입니다. 世界に対してね、自分たちは正しいんだとね、韓国の主張はね、間違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言いたいわけですね。で、韓国政府は非常に簡単なホームページしか出してない。ね、でこれがやっぱり問題だと思います、私は。 이 주장에 대해 당시 우리 외교부는 시정 촉구만 했을 뿐 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단 물 밑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을 조용한 외교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정책으로 그냥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 시절 개정된 교육기본법.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양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개정도 예정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教が変えられて我が国と郷土を愛する心というのが教育基本法の中に入り込んで、当然その結果その学校教育法も変わって、でその下にある指導要領や指導要領の改正書が変わっていくっていうこの流れというのは当然予想できた。その延長としてね、今回出てきたっていうのは全然我々からすれば珍しいことでもないし、特別得意なことでも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 우리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흐름을 알았을까? 미리 예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중학교 사회교육과 지도 요령에 해설서에 들어갔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단계에 따라서 교육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과연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하다. 작년 2월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잦아지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책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작은 정부 원칙에 따라 이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일까? 관련 기간 중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시정 활동을 한다고 돼 있는 곳은 동북아 역사재단뿐. 하지만 배정된 인원은 박사급 연구인력 4명입니다.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어떨까?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영유권 주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외무성은 50년 전부터 해외 홍보 우호 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역사를 배제한 실용 외교, 조용한 외교가 일본의 야욕을 부채질한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국제 판례라든가 또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역사와 주권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결과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승소를 했고, 그것을 방치한다든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국 패소를 한 예가 대부분이다.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역사와 주권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일본의 도발은 독도 문제에 관해 조용한 외교가 최선이라는 그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실패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이 터지니까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분노한 국민들의 눈에 들기 위한 말과 행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독도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일과성 흥분이 아니라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치밀하고 꾸준한 노력일 것입니다.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강만수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경제 경영학자 118명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요. 단기 성장에 집착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등 관치 개입으로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새 정부 경제팀이 추진했던 고환율 정책은 물가 폭등, 외환 유출 등 숱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만 오늘 저희 PD수첩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행훈 PD, 이 수출 중소기업들이 고환율 정책의 피해자다. 조금 그 예상 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 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고환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선 한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수출업자에게 고환율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얼떨결에 가입한 은행 상품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주 막 20 며칠만 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이걸 얼마나 준비할지도 모르고 회사 교환 자금도 있어야지. 이거는 과연 뭐 한 3천만 원이면 될래나? 한 2천만 원이면 될래나? 거의 불면증에 걸려요. 불면증에. 김 사장의 회사는 직원 6명의 작은 규모. 하지만 지난해 600만 달러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엔 800만 달러를 목표로 뛰어온 알찬 회사였다. 그런데 지난 3월 거래은행 직원의 권유로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 사장이 가입한 것은 키코라 불리는 파생 금융 상품. 은행원은 환율 하락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고 한다. 기본 계약은 1년간 매달 20만 달러를 약정 환율인 950원에 매각한다는 것. 환율이 일정 구간에 머무른다면 김 사장은 약정 환율인 950원에 매각할 수 있어 손해볼 것이 없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환율이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2배를 950원에 판다는 조건이었다. 환율이 급등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못했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은 은행에 사실은 목이 쪼여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은행에서 그냥 잡아버리면 뭐 내일이라도 부도니까. 그래서 뭐 은행에서 또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뭘 만들었대는데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생각될지 뭐 악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계약을 한 후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다. 상한선 980원을 넘어서면서 김 사장은 석 달 만에 1억 2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아 이게 막 1,100원이 눈에 보이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아침에 업무가 안 돼요. 와가지고 출근하자마자 환율 눌러보고 점심 먹고 와서 또 눌러보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계약 기간 1년 동안 예상되는 손실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사장은 속수문책 환율이 떨어지기만 고대하고 있었다. 2박 2일 출장 갔다 오는데 어떨면서 막 비행기에 사고 났으면 좋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였으면 사고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모든 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것까지는 숙제 집 식구들 살게끔 딱지야 붙이겠는가. 나 죽어서 나온 돈까지도 딱지 붙이려나 은행에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은행 상품 하나를 잘못 들어서 매달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오영훈 PD, 김 사장이 왜 이 지경에까지 빠졌는지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왜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한 거죠? 네, 은행 측은 이 상품을 환해지, 즉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는 상품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의 환율로 계약을 하면 1년간은 환율이 일정 부분 내려가더라도 약정한 환율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달러를 매각할 때 20원 차이에 울고 웃는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 걱정 없이 1년간 거래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설명대로라고 하면은 언뜻 듣기에 이제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손정은 아나운서, 아까 VTR에서 뭐 잠깐 나왔지만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키코라고 하는 상품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키코라는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상품입니다.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맺을 때요, 약정 환율과 약정 금액, 그리고 상한과 하한 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이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기업은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약정 환율보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시장 환율로 팔고, 그리고 약정 환율보다 내려가면 약정 환율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율이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나 이 상한선 위로 올라갔을 때인데요. 먼저 하한 환율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환율 하락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환율이 오를 경우, 상한 환율보다 올라갔을 경우인데요. 처음에 정해놓은 약정 금액의 2배 또는 3배를 시장 환율이 아닌 약정 환율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큰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상품을 환율 변동의 위협을 줄이는 기능은 약한 반면 위험성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영훈 PD, 찬찬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위험이 만만치 않은 상품인 것 같은데 지금 그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네, 아주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만 알려지고 있을 뿐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조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로로 피해가 커졌는지 기업들을 만나봤습니다. 키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언론은 3월 말 기준 손실액이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상장 등록된 기업 중 이런 파생 금융 상품으로 손실을 본 기업은 24개사. 손실금만 6월 말 기준 4,100억 원에 이른다. 키코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업체만 114개사, 피해액은 1,453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업인들은 키코에 계약한 이유로 은행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꼽았다. 장진이 하여튼 일을 못할 정도로 찾아다니신 은행에서 은행에서 전화 오면 매일 찾아왔다니까. 하여튼 뭐 엄청나게 왔어요. 내 은행에서 그래만 엄청 받다니까. 세미나 명목으로 해외여행까지 보내줬다고 한다. 한 은행이 필리핀에서 실시한 3박 5일 세미나. 금융 관련 세미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골프와 관광이 일정의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필리핀, 홍콩, 중국 3박 4일. 그러니까 뭐 도착하자마자 뭐 1시간 정도 세미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 그 관광주하고 이제 골프주하고 나눠가지고 이제 보통 한 30-40명 가죠. 네, 놀러 가고 가면 한번 들어주고 골프 한번 치고 들어주고 결과 적어도 뭐 12개 잡은 걸 모르니까 잡다도 12개 됐어요.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에까지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이 기업의 신용은 C등급. 그런데 한은행이 키코 계약을 위해 B등급으로 올렸다고 한다. 이게 C등급이어서 대출하고 은행하고 이런 거래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은. 근데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네, 등급을 상향시켜서 그러면 이거 가입을 하게끔 만들게 됐다 이렇게 통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감사했죠. 올해 3월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업체는 지난 넉 달간 1억 4,2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뿐만 아니라 상향 조정했다던 신용도 다시 C등급으로 내려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거래를 하면 또 저희가 대출 신청을 하면 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 환해체 상품 하고 나서 저희가 실은 대출 신청을 했었어요. 대출이 안 됐습니다. 등급이 낮다고. 신용도 C등급의 기업에 파생금융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일까? 등급을 C에서 B로 올려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은행 입장에서 이제 여신에 준한 대출이라는 개념으로 시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업체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C등급 이하인 업체일지라도 잠재성이 좀 양호한 경우,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사례도 미미하지만 있다고 하네요. 대표이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2건의 키코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경영진은 손실이 발생하고서야 키코 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계약을 맺은 사원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환율도 많이 낮은 상태였고요. 오신 담당자분께서도 계속 환율이 9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안정적인 수출과 이런 걸 위해서 계속 그런 설명만 제가 듣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했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힘들었었고요. 환율 상승으로 손해를 보게 돼 해지를 요구했더니 은행 직원은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키코를 하나 더 가입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시면 추가로 하나를 더 상품을 하시면 그 환차손이 더 줄어듭니다. 하나를 더 하십시오. 이제 또 권유를 했고요. 처음 계약한 키코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2차 키코를 계약한 것이다. 이른바 물타기를 한 셈이지만 환율은 더욱 올라갔고 손실액은 더 늘어났다. 은행 직원에게 항의하자 두세 달 뒤에 약정 환율 구간을 조정해주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계약을 맺었던 직원은 이 약속의 이행을 바라며 월납 500만 원짜리 부금까지 들었다고 한다. 저는 안정적인 환율 속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상품을 하게 됐는데 좀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됐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서 많이 좀 힘든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해당 은행 직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조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미뤘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도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사장은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맺어진 계약이라며 손실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은행은 계약을 해지하고 청산금조로 4억 5천만 원을 내라고 청구했다. 위험성 고지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좀 더 강하게 또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 너무 허술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느끼는 거로는 은행권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PD, 이 키코라고 하는 상품 때문에 생긴 중소기업들의 손실금, 이건 전부 은행의 수입금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만약에 키코 상품을 기업에 팔았다면 굉장히 팔기만 했다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도 반대로 그만큼의 거래를 다른 금융기관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길 뿐입니다. 네. 즉 기업이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은행은 중간에서 그 수수료를 챙길 뿐입니다.
특히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를 할 그런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영업 과정에서 이 파생금융 상품을 팔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위험고지 의무, 즉 키코가 가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 판매 은행들이 키코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위험성은 축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한 키코로 큰 손실이 생겨 회사에 나올 면목이 없다는 나상무. 치솟는 환율을 볼 때마다 은행 직원이 원망스럽다고 한다. 키코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객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이 막대한 무한정의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안 했을 텐데 환율이 떨어진다는 자료만 이렇게 이제 갖다 주고 뭐 950원 이상 뭐 900원 이하로 떨어지고 850원대 뭐 이렇게 갈 거니까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주면서 뭐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환율이 내릴 경우만 강조함으로써 키코에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을 본다는 환상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은행에서는 올라갈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라갈 일이 없고 작년에 이 상품을 들어서 그 6천만 원 버는 업체가 있으니까는 사장님도 돈 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마시고 이 상품 가입하십시오. 이거 절대 보장합니다. 환율 900원 바닥 치니까 무조건 드십시오. 그래야기만 하고 뭐 이걸 나가고 됐을 때 뭐 200, 2배물 이런 이야기는 이제. 지난 연말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환율을 낮게는 800원대 후반, 높아야 900원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자료만 참고할 경우 이론이라도 높은 가격에 달러를 팔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키코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전부 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환율이 오를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환율이 오를 거라고 의견이 있으면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 가입하는 고객들이 기업들이 있을 수 없죠.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시대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 기관의 전망과는 달리 전개됐다. 경제사령탑인 강만수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수차례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했다.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환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명하다. 중앙은행은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 정책을 맡아야 한다. 외환시장은 장관과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요동쳤고 환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연초 920원대던 원달러 환율은 새 정부 출범 후 1,050원까지 뛰어올랐다. 환율이 급등한 영향으로 수출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외환 관련 해지 상품에 가입돼 있어 환율 상승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특히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거액의 손실금을 물어내야 할 입장이 됐다. 모든 연구기관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환율 상승이라는 사태가 발생이 된 거지 불이한 판매라든가 드라이브가 걸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은행은 환율 예측이 빗나갔을 뿐이라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키코처럼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중소기업에 판매한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건 국제금융이거든요. 전문가끼리 이제 프로들끼리 이래 할 때는 다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마디 하면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아는 상태에서 자, 뭐 이런 시장 구조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나온다. 딜하자. 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추어 중소기업에다가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시킨 거죠. 키코는 이제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은 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주요 고객인 거기다가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 전문 지식이 없는 이런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 통화 옵션을 거래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고객 위주의 경영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조금 후진적인 게 아닌가. 오영 PD, 이 보도에 의하면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이 중소기업들의 총 손실액이 한 2조 5천억쯤 된다 그러는데 피해 기업체 숫자도 뭐 나온 게 있나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 집계에 따르면은 피해 기업들을 접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접수받은 업체의 기업 수는 약 140여 개 업체들이 됐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금액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아주 추정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기업체 수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겠군요. 뭐 수천 개가 된다든가. 네. 어쨌거나 키코의 약정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환율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예, 현재 기업체와 은행들 간에는 공정거래위 제소, 금융감독위원회 민원 제기 등 각종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곧이어 민사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아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10일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키코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제기했다. 저희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서명을 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에서 저는 책임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키코의 계약이 환율 하락 시 기업이 얻을 이익에 비해 환율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2배 이상의 손실을 낼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공정하다는 것은 서로 상하 간에 평등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는 뭐 무한정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내려가면 일정한 범위만큼 은행에서 책임을 안 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공정한 상품이에요. 이 문제로 대두되고 나서는 은행들이 권유를 않는 상품입니다. 만일 이 상품이 그렇게 은행이 얘기한 대로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면 유리한 상품이라면 지금도 은행이 계속 권유를 해야죠. 근데 문제가 된 후에는 전혀 권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은 키코가 개별 계약일 뿐 약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이 각기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비교해봤다. 계약을 맺은 업체만 각기 다를 뿐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했다. 형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환율, 그다음에 상한 환율, 하한 환율, 또 거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환율이 상한 환율에 한 번이라도 도달하면 어떤 식으로 청산이 된다. 그다음에 하한 환율에 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된다. 이런 설명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프레임 자체가 똑같고 그것이 계약 내용에 지금 포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벌써 바로 그 약관의 전형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결론날 경우 뒤따를 각종 민사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은행 업무 시행세 측에는 키코와 같은 파생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위험 요소를 설명하도록 돼 있다. 은행 측은 계약 전에 위험 고지서를 보내 키코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CFO나 이런 분들은 이런 쪽에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당한 또 이걸 통해서 이익도 많이 보신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은행에서 해놨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키코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험 고지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기업도 있었다. 이 상품이 위험하다는 위험 고지서라도 한 장을 가져왔으면은 저희가 위험한 거를 여기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저희 같은 업체가 이런 위험 고지 조항을 알고서 계약을 안 했죠.
이 업체가 받은 것은 파생금융상품 거래 의향서. 가격 등 거래 조건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서였다. 거래를 위한 가격 등 거래 조건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할 거니까 조건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의향서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주 후 은행으로부터 계약이 체결돼 손실이 발생했으니 대금을 입금하고 약정서에 서명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근데 저희는 읽어보고는 사인은 못 하겠더라고요. 사인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예, 아예 약정서에는? 사인 안 했죠. 저희가 사인한 거는 의향서에다가 도장만 찍었지 여기에는 다 대표이사의 근보증서까지 근보증서에서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뭐 하는 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대표이사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은행 측은 의향서는 곧 계약서를 의미한다며 월 4~5천만 원 선의 손실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무식한 게 지고 유선상으로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설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유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더라고요. 초보자들한테는. 제가 약정서도 몇 번을 줄쳐가면서 읽어본 다음에 이게 어떨 경우에 어떻게 되고 어떨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의향서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지를 할 수 없고 보통이나 승인 받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까지 본점 쪽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은 따로 드릴 수도 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의향서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을까?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그 의향서라는 게 일단은 이름 자체가 의향서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아니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확정적 의사가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의향서를 보냈을 때. 일종의 이제 청약의 전 단계로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청약의 유인 정도에 해당할 수 있겠죠. 누구나 알만한 유명 기업도 계약했다고 하면서 계약을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지점장이랑 담당 차장이랑 담당 과장이랑 이렇게 식사하는데 과장이 이제 뒤늦게 왔더라고요. 계약 갔다 왔는데 약정하고 왔다. 뭐 그러면서 계약에 제안했던 자료 저희한테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이제 자꾸 조성해 나가는 거죠. 다른 업체의 나상무도 바로 그 유명 기업이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또 가입도 시키지도 않고서 가입시킨다고 얘기하고. 가입했어요, 거기요. 해서 실행했어요, 거기. 근데 저기 나중에 이사해서 뭐 그 부결 나갖고 안 됐더랬잖아, 나한테. 다른 이사하지 않고 저기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가입을 안 했잖아요. 똑같은 상품이에요, 해당 업체의 설명은 달랐다. 은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 5월 8일 가입했습니다. 5월 8일이요? 네. 은행하고는 안 하셨나요? 예. DP, 즉 무역 신용장 거래를 원하던 업체에 키코 계약을 요구한 은행도 있었다. 이른바 꺾기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25일 날 은행하고 처음 DP 거래를 연 30만 불짜리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DP 거래를 계약을 하면서 그 파생 상품인 그 키코를 이날 권유를 받았습니다. 키코를 계약할 의사는 전혀 없었지만 DP 거래를 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키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 후 환율이 약정 환율 구간을 넘어 급등하면서 6월 말 현재 1억 8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납부를 미룰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손실금을 내고 있었다. 공황장애 상태까지 빠져서 어떤 진짜 삶의 의미조차 상실해버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 은행 담당자는 이 키코라는 상품이 아직까지도 자기는 이게 베스트 상품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상품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다시 이 상품을 자기는 권유하겠다. 라고 자신 있게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작진은 계약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이들 사례에 대해 해당 은행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답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당국도 침묵하고 있다. 피해 기업들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몇 건에 대해서나 지금 분쟁 조정을 하고 계신가요? 뭐 거기 몇 건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언론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당국이 외면하는 가운데 고환율에 치이고 키코에 엮인 중소기업들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피해가 엄청난데도 은행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고 또 이 정부 당국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 오영훈 PD, 이제 늘 이런 일이 생기면 힘이 없는 기업, 회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데 대기업들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외환에 관한 전문 부서들도 있고요.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키코와 같이 위험한 상품에는 가입한 사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금감원이 지난 이제 3월부터 민원을 제기받고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지난 5월 전관우 금융위원장은 키코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수출업체의 손실은 모두 투자자의 책임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키코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은행 측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 뒤따를 기업의 손실보전 요구 등 후폭풍을 우려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네, 책임 있는 당국에서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참 곤란할 텐데요. 오영훈 PD 수고했습니다. 은행은 공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MF 사태 때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도 다 그 때문이지요. 이번 키코 사태는 은행의 존재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키코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연 우리 은행들은 공적 기관에 걸맞게 행동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 권하는데 설마 악의를 가지고 그랬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은행들이 답변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네, 오늘은 독도를 사이에 둔 한일 간의 외교 정책을 비교해봤고요. 그리고 고환율에 신음하는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8199님, 은행의 수수료 몇 푼과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과 맞바꾸는 격이군요. 씁쓸합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2464님, 중소기업을 살려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사는 건데 당장의 이익만 생각한 은행이 한심하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독도에 관한 의견 보겠습니다. 2241님, 독도 분쟁은 정부, 학계, 시민들은 일회성 관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558님, 무조건 우리나라가 독도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강력한 외교적 활동과 국민들의 의식 향상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독도가 왜 우리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닌지 정확한 논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답답해서 옛 송현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논어 2인편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예와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누구보다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말 아닐까요? 날씨가 후텁지근합니다. 눅눅한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